우리 친구들. 혜진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저희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전력수송하고 신재생에너지, 그 이외에도 태양열이라던가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랑 여러분 수학여행 신나게 다녀오느라고 진도가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전력수송을 너무 늦게 나가게 돼서 약간 걱정된다고 하고, 뒷반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조금 영상이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요, 뒤에 방 청소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이 나올까봐 제가 이렇게 각도를 한번 조정해봤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 이제 주말에 저도 이제 외출하기 전에 잠깐 찍는 영상이어서요.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력수송 단어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익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시고요. 시험 직전에 제가 요약 노트 같은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시험 파이팅해서 보시고 이제 끝나면 즐겁게 우리 라운지도 즐기고 크리스마스도 잘 즐겨봅시다. 파이팅! 난 놀러 나간다. 자,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저희 기말고사 범위인데요.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01 과정에 전자기 유도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2부터 5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전력 수송, 태양에너지 생산과 전환, 태양광 발전, 핵발전, 풍력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여기서는 주로 조력이라던가 파력이라던가 풍력 같은 얘기 할 거고요. 지속가능한 발전해서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새로운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전력입니다. 이 전력이라는 자식은요, 전기 에너지를요, 시간에 따라서 나눈 게 되겠어요. 이거 한글로 쓸까요? 시간. 자, 그리고 이것을 물리학적 수식으로 나타낸다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전력은 우리가 파워, P라고 쓰겠고요. 에너지는 영어 못 읽네. 그리고 시간은 T, 그리고 전압은 V, 그리고 전류 I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요, 단위로는 와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식으로 청킹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나는 뭐다?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여러분 이대부고의 VIP 아주 중요한 고객님들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걸요. 조금 주의할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요. 바로 전력이라는 녀석과 에너지라는 녀석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냐 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이전에요, 이 에너지라는 건요, 뭐였어요? 줄의 단위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와트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1로 쓸 수 있고, 또 이 1이라는 거 뭐랑 같았어요? Q, 열량과 같았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단위가 모두 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요, 이 줄을 사용하는 녀석들을 시간에 대해서 나눠줘야지만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력은 뭐예요? 단위 시간당 내가 사용한 에너지 또는 단위 시간당 내가 공급한 에너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관계는 있겠죠. 에너지가 작아지면 전력량도 작아질 것이다. 또는 에너지의 양이 커지면은 전력 공급량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거 할게요.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요, 그림이 이거죠. 이 전력을 수송할 때요, 잘 보시면요, 발전소에서 열심히 뭐 해요? 전류를 만들어요. 이 발전소는 뭘로 만들었죠? 전자기 유도로 생산을 하는데요. 크게는 기술 3개 있었죠. 화력이라던가 수력이라던가 원자력. 자, 이걸로 열심히 전기 생산해서 초고압 변전소 보내고 1차 변전소 보내고 2차 변전소 보내고 주상 변압기로 보내서 가정에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발전소에서 요만큼으로 만든 녀석이 초고압 변전소와 1차 변전소에서는 어때요? 아, 승합이 일어납니다. 전압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2차 변전소로 오면서 이 녀석들 어때요? 감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낮아지죠. 그쵸? 10kV에서 154kV 거래서 다시 작아지고 있죠. 22.9kV로. 그리고 집에 올 때는 220V래. 완전 조그맣게 감압되잖아. 그러면 왜 이 그러니까 전력을 수송해주는 과정에서 승합과 감압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 단원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개념이 중요해요. 효율의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효율 때문이에요. 효율. 그렇게 승합과 감압 처리를 해주는 게 에너지 효율면으로 아주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좋은지 한번 보자고. 왜 좋은지.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요. 전기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집까지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발전소는요, 굉장히 써야 되는 부지도 넓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 땅값 때문에 서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뭐, 화력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시골에 짓는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서울이야. 예를 들면은 해남에서 지었어. 전기를. 땅끝 마을이죠? 그리고 서울까지 운반해야 돼.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거리가 쭉 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송전선 있죠? 이 송전선에서 그러니까 전기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냐면 전력 손실이라는 게 발생해요. 한마디로 어쨌다? 에너지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 왜 없어지냐? 이 전기줄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줄이라는 건요. 그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도체로 구성돼 있겠죠. 도체 안에다가 밖에다가 도체가 아닌 그 고무 같은 걸로 둘러싸이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체에는요. 무조건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오는 사이에 이 저항이 전류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줄 만지면 어떡해? 만지면 안 되겠죠? 근데 만지면 뜨뜻하거나 아니면 내가 타죽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 열 에너지라던가 이거 왜 이래? 열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뭐 지금 생각하는 열 에너지밖에 없는데 소리?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사용이 돼버리는 거죠. 전력이. 이렇게 손실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력 손실 때문에 내가 애써 열심히 100만큼 만들어 봤자 집에 자꾸 10만큼 와. 그럼 난 90만큼을 개손해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럼 뭐 우리가 이거 효율을 좋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력 손실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전력을 어떻게 손실을 낮출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것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는 전압을 한번 높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왜요? 이것에는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게 메인으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좀 쉬워서 이거 먼저 설명해요. 뭔가 송전선에 저항을 한번 낮춰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송전선 저항이 잡으면 송전선에서 어때? 잡아먹는 전류량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송전선 저항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생각해 보신다면요.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 이거 식 외워야 돼요? 아니 몰라도 되는데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꺼내다 쓰는 거니까 그냥 들어. 저항이라는 거 우리가요 실제 식으로는요 요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요. 좀 곱하기니까 그냥 없앨게요. 생략. 이게 뭔 소리냐면요. 봐봐요. 이거는 우리가 로우라고 읽고요. 비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L이라는 값은요. 송전선의 길이를 뜻해요. 자, 그리고 S는요. 송전선의 단면적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송전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조그마한 녀석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요. 이 송전선이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구리야. 아이고 색깔 바꿀래. 구리야. 그리고 이 녀석은 은인 거지. 자, 그러면요. 이 비저항이라는 건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에요. 성질. 우리가 질량 어때요? 질량은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비저항이라는 것도요.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비저항을 어떻게 한다? 작은 물체로 바꿔준다는 거지. 작은 물체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구리가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아니 몰라도 돼. 그냥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구리가요. 은보다 비저항 값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로 만든 도선보다는 은으로 만든 도선이 저항 값이 더 작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성질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길이를 생각해보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개멀다 그랬지. 그럼 이 개먼 거리 자체를 줄여주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발전소 자체를 우리 집 옆에 지어. 최고겠지. 그러면은 바로 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S는 뭐야? 단면적. 이 도선의 단면적이요.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만들자는 거야. 두껍게 만들면은 넌 생각을 해봐. 여기 앞에 이렇게 조그만 데를 우리의 그 육중한 몸통으로 통과하려면은 주인이 힘들겠죠. 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나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 큰 통을 나간다면요. 슬림하게 아주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을 큰 거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글로 정리를 해보면요. 비저항 값이 낮은 걸 사용하던가 예를 들면 구리 대신에 은을 사용한다.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로는 요거 길이 자체를 작고요. 그래서 발전소를 집 옆에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면적을 졸라 뚱뚱하게 만들자. 굵은 송전선 사용하자. 근데 너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제적이지 못해요. 돈이 졸라게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근데 전깃줄에다가 은으로 만들면요. 저는 이제 전깃줄 헌터가 되겠습니다. 전깃줄을 이제 동네에 있는 전깃줄 다 뜯어가지고 그걸 은반지 만들어야죠. 말도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발전소 집 옆에 만들면은
서울의 집값은 어마무시하답니다. 말도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굵은 송전선. 이 송전선도요,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그걸 두껍게 만들어 보세요. 돈이 더 들겠죠. 그리고 두껍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송전선 저항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고 최대한 다른 방법 한번 강구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전압이 되는 거죠. 요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쌤이 최대한 뭔가 빨리 끝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보충 영상에다 보니까 조금만 하고 싶은데 자꾸 욕심이 나서 많이 하게 되네. 이해해.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강구한 게, 야, 전압 한 번 더 높여볼까?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은, 봐봐. 우리가 아까 P는 뭐라 그랬어? 나는 뭐였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이라는 게, 내가 이제 송전하면서, 삐리삐리 이렇게 건물을 지나서 우리 집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에 전력이 손실되죠. 그리고 내가 송전해준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공급 전력이야. 공급. 근데 이 P랑요. 이 P랑은 다른 P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아래 첨자로 송전 전력, 전력 손실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되는 전력이요.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집까지 오는 이 전력의 양은요. 처음에 공급해준 이거 공급으로 그냥 적어 할게요. 통일할게요. 여러분 헷갈리겠다. 처음에 공급해준 전력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집 가정에 도착하는 전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키우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은 공급 전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보세요. 돈 아깝다니까. 그런 거는 경제적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낮춰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지. 우리가 P는 VI잖아. 그러니까 VI니까 뭔가 이 VI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실 전력이라는 거 어디서 발생해요? 전기줄에서 발생해요. 전기줄에서. 근데요, 우리 이 전기줄에서는요, 전압을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내가 전압을 걸어주는 전압 1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착한 전압 2번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전압 뭐 V0라고 한다면 이게 V1과 V2 중에 어떤 걸 쓰실 거냐는 거예요. 그쵸?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요. 전압이라는 건요. 이 저항 때문에요. 감압이 일어나요. 전압 강하가 일어나거든요. 전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한 100볼트로 보내줬다고 해도요. 전압 강하에서요. 밑에는 50볼트예요. 왜요? 왜죠? 왜? 왜냐면요. 전압이 제가 그 앞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포텐셜 에너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전기가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전류가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 압력을 해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치 역학처럼 생각하신다면 높이차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지 전류라는 게 쪼로록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출발된 전압보다는 도착된 전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요,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압은 출발할 때랑 도착했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우리가 전압을 얘기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이 전압을 가지고 전력 손실을 계산을 못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최대한 그 전압을 안 쓰는 형태로 전력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마저씨 기억나시죠? 그 문어 같이 생기신 분. 그 오마저씨가 야 얘들아 내가 대박 사건 하나 발견했다. 자연계에서 있잖아. 이 전기라는 놈들은 무조건 VIR이야. 이거 안 통하는 거? 나 발견한 적 없어. 이거는 만물의 진리야. 라고 발견하셨어요. 마치 뉴턴이 발견한 F는 ma랑 똑같습니다. V는 IR은요. 어떤 자연 형태에서도 뭐든지 다 통해요. 이건 기본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한번 넣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P는 I 제곱의 R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전력 손실이라는 건요. 손실 전력이라는 건 VI보다는 I제곱 R로 계산을 하셔서요. 그 중간에 송전선의 전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걔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송전선의 저항을 가지고만 얘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은요. 그 송전선이 하나 완성이 되면 그 송전선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야 내가 VI로 공급을 해주잖아. 근데 이거를 I제곱 R만큼 빼줄 거다? 그랬을 때 우리 집에 얼마나 도착하냐? 요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세요. 그럼 손실 전력이 적어지려면 이 R이라는 값은 아까 제가 변경 가능하다 했어요? 안 하다 그랬어요? 이거 못한다니까? 이미 송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길이라던가 단면적이라던가 비저항 같은 건 내가 손댈 수가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R값을 건들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전력 손실을 작게 해주려면 뭘 바꿔야 돼요? 그때 전선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양을 작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요 전류의 양을 작게 해주려면요 이 전력 공식으로 다시 와보세요. 얘를 작게 해주려면은 이게 지금 공급된 전력량이 일정하잖아요. 100만큼만 들었으면 100.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를 작게 해주려면 전압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전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내가 보내주는 그 출력 전압을 세게 걸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승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V2로 내가 50만큼 작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V2로 들어온 녀석을 안 돼. 그래서 조금만 지울게요. 너무 커. 그러면 이거 V2로 들어왔죠. 그럼 V3로 이걸 뭐 하는 거야? 승합을 한다니까. 승합을 50만큼 들어온 녀석을 다시 2200V 막 이런 식으로 승합을 시켜서 보내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따가 뭐라고 배울 거냐면은 변압기야. 변압기. 그러니까 들어올 때 100으로 내가 보낸 게 감압이 일어나서 50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거기서 변압기로 승합을 해가지고 2200V로 다시 승합시켜서 보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전력 손실이 졸라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전력이 안전하게 많이 오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엄청 헷갈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 언제나 제일교무실 찾아오셔도 됩니다. 3교시 이후에 오면 제가 좀 한가해요. 그때 오시면은 많이 봐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고 그럼 다 설명한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승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승합하는 그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봐봐요. 발전소에서 요만큼씩 만들었는데 초고압 변전소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승합이 일어났어요. 그 승합이 일어난 걸요. 1차 변전소로 보내요. 그러면 어때요? 1차 변전소까지는 계속 승합인 거예요. 승합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돼. 이게 전력 손실 적게 해가지고 집에 잘 왔거든. 1차 변전소까지 잘 왔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집까지 가까워. 그래서 그렇게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을 안 해. 근데 이게 전압을 세게 해주면 단점이 뭐냐면 위험해.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위험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1차 변전소 이후부터는 뭐만 일어난다? 감압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감압만 일어납니다. 감압이 일어나서 집에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발전 과정을 보면은 승합을 해서 전력 손실을 낮춘 다음에 다시 감압을 해서 안전하게 가정까지 보내주는구나 라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전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까먹었다. 이건 이따 얘기해 주겠어. 아무튼 승합과 감압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근데 갑자기 의식의 흐름이긴 한데 생각나서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 154, 345, 765 왜 다 이렇게 전압을 다르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제일 작은 걸로 승합을 시켰다는 건 뭐야? 이 근처 마을에 배분하는 전기인 거예요.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서울로 오는 전류가 되겠죠. 먼 전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색깔을 이번엔 뭐 쓸까? 파란색 쓸래. 100만큼 에너지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VI로 송전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변전소에서요. 승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V를 이때 이렇게 하자. 100만큼이니까 V는 10 전류 1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냈어. 변전소에서 야 이거 V를 내가 50만큼으로 승합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야. 승합했어. 자, 그러면 그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력량은 일정해야 되니까 2예요. 2.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변전소에서의 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런 데서 전압이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뭐냐면은 그 송전선에 흐르는 거야. 송전선에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송전선의 손실 전력이라는 건요. 2를 제곱하고 R을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R을 그냥 제가 대충 그냥 1옴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이게 4가 되죠. 그러니까 손실 전력이 4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 갈 때 얼마큼가요? 전체 전력 100에서 손실 전력 4만큼 뺀 96만큼이 집에 잘 도착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 과정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거치면 어떻게 되냐? 얼마만큼 손해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보낼 거니까 전력 손실을 들어가야 되는 이 V가 지금 10이고 전 과정이에요. 얘가 지금 10이죠. 아이고 안돼. 얘가 10이죠. 그러면 손실이요. 어떻게 되냐면 10의 제곱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죠. 야, 100만큼 만들면 뭐해. 손실이 100만큼 일어나서 집에 0만큼 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전압을 승합시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손실 전력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거를 조금 수식적인 걸로 표현해보면 내가 전압을 N배 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요. 어떻게 흘러요? N분의 1배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은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된다?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3배 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3분의 1배로 흐르게 되고요. 손실 전력은 9분의 1로 다운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송에 대해서 변압기까지 하고 정리하죠. 변압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변압기는요 쉬워요. 변압기 사진. 변압기는요 아까 제가 중간 단계에서 말했죠.
여기서 V2를 V3로 만들어주는데 변압기라는 기술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력 수송 과정에서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형태는요, 직류가 아니라 교류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또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직류는요, 플러스면요, 계속 플러스로 흐르는 녀석을 말하는 거고요. 교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변하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둡시다. 물리 원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차 코일에 내가 전류를 흘려주잖아? 그럼 이게 불마 이러면서 자기장이 어때요? 계속 위아래 이런 식으로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변화하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뭘 만든다? 유도전류를 만든다. 그쵸?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죠? 이 교류전류 때문에요. 1차 코일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2차 코일에도 자기손속이 변화하면서 유도전류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코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그 과정인데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P라는 전력량 있잖아요. 이 전력이 손실이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P0라는 건요, 그대로 2차 코일에 P0로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거 우리 역학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단 마찰과 공기 저항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얘는 이제 그러면은 V1의 I1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V2의 I2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패러데이 법칙을 살펴보시면요. V라는 녀석이 어땠어요? 마이너스 N에 d파이 dt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력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고 그랬죠. 그 뜻은요. 갑자기 이거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자속 소리. 그 자속량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속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V랑 N이랑 어떻다? 지금 비례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문수를요 내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승합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걸로 할까? 이게 안돼. N1이고 N2죠. 누가 더 많이 감았습니까? 얘가 더 많이 감았죠. 그러면 V1하고 V2 고려할 때 V2가 더 세겠네요.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여기로 승합이 일어난 거야, 지금. 알겠지? 변압기가 이런 원리라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내. N1 대 N2는요. V2 대 안 돼. V1 대 V2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오마저씨 생각나시죠? 오마저씨가 뭐라 했어? V는 IR이라니까? V는 IR이야. 그러면은 또 R이 일정할 때 I랑 V랑은 안 돼. 잘못 설명했어요. 기억해서 지우세요. 다시 찍기 싫단 말이에요. 지우세요. P는 VI로 해야죠. 죄송해요. R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두 개가 R이 정확히 다를 거 아니야. 그치? V가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I는 어때? 작아지겠지. 왜? 지금 두 개의 전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V랑 I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끝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2, I1.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은요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변압기까지 전류 얘기를 다 했거든요. 이게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빠 친구들은 시간 안 되시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혹시 몰라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요, 새로운 물리량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녀석은 전력이죠. 이 녀석은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도 쓰고 우리 청킹 VIP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송전 과정에서요, 전력 손실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요, 우리가 자꾸 전기를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력 손실을 낮출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 송전선 저항을 낮춰보자 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걸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뭐냐면 전압을 올려보자는 거죠. 자, 왜 전압을 올려보자고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전력 손실, 안 돼. 전력 손실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 중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전력 손실은요, I제곱 R로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공급은요, 일반적으로 VI로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는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송전해주는 전압 자체를 높게 해줄 것이다. 그럼 송전해주는 전압을 높게 해주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 어떻게? 내가 전압을 n배 하면은 전류는 n분의 1배,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사이에서요, 내가 V1으로 보내줘도요, V2로 도착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화된 거를 다시 승합시켜야 되니까 그거를 변전소에서 해주는데요. 무슨 기술로? 변압기 기술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자기 유도가 사용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력수송과 거기 부분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태양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녀석은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도는요, 1500만 켈빈 정도로 돼 있어요. 켈빈 절대 온도에 다니죠. 그러니까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 안에 헬륨과 수소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어떤 상태로 있느냐? 플라즈마 형태로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요, 기체가 조금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소가요, 원자가 자기 고유의 상태를 유지를 못하고요, 엄청 융합하기 좋게끔 흐물흐물 녹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 형태로 있어서 여기에서는 융합이 일어나기가 쉽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내부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중앙부에는 매우 뜨거운 핵이 있고요. 이 핵은 바로 에너지 생성부입니다. 그리고요, 주변에는요, 이제 복사층과 대류층이 있는데요. 요 두 녀석은요, 에너지 전달부입니다. 대류층 때문에 여기 밖에 저기 화염처럼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대류층 효과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바로 뭘로 만든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요. 그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요, 융합해서요,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식으로 써보자면요, 4개의 수소가요, 1개의 헬륨을 만들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수소 4개의 질량 있죠?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4개의 질량이 헬륨 1개의 질량보다 어때요? 크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게 발생해요? 질량의 결손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질량 수 아니에요?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 결손된 질량만큼이 어떻게 된 것이다?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그 나중에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 원리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이는 mc제곱이다 이런 거를 발견하셨거든요. 즉 질량이 결손되는 것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이다라는 등가 원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너지가 지금 여기서 결손된 것만큼을 여기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광속의 제곱이잖아요.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많이 쓰거든요. 넣으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냈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이 되고 지구에 쓰이는가를 보시면요. 이건가? 이렇게 쓰인대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탄소의 순환에도 쓰이게 됩니다. 즉 태양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뭐다?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리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던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기초적인 모든 근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다단. 그래서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변천되었는가를 보면요. 에너지가요. 우리가 이전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이고 쏘리. 에너지가 화석연료가 아니고 에너지가 처음에는 원시시대를 생각해보세요. 태양, 그로 인해서 뭐 나타내는 물, 바람 이런 뭐예요? 천연적인 에너지 자원으로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뭐가 발견됩니까? 증기기관, 열기관 발견됐죠? 발명이 되잖아요. 그걸로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뭘 쓰게 됐다? 화석연료를 출래 많이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석연료를 이건가? 소리 아니네. 화석연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안 해놨다. 그냥 설명해드릴게요. 화석연료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그 식물의 사체로 얘기하는 석탄이 있어요. 석탄. 식물의 유해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석탄이 있고요. 또는 동물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미생물의 유해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대부분 같이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갈의 염려가 있어요. 이거 매장돼 있는 거 다 쓰면은 우리 이제 화석 그 연료를 발전하는 화력 발전 이런 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NG가 나서 다시 찍습니다. 화석 연료로 이제 발전을 하는 화력 발전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원자력 발전은요. 핵분열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핵분열에서 나오는 이 열에너지 있죠. 이걸로 뭐 했어요? 물을 끓여서 그걸로 터빈 돌려. 요걸로 전기에너지 생산했죠.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자연 상태에 우라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캐다가
쓰는 거예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하나 딱 부딪혀요. 이때 이 중성자는 저속입니다. 부딪히면요, 이 중성자가 띵 하고 부딪히면서 우라늄이 크립톤 하나, 바륨 하나,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3개의 중성자로 분열이 됩니다. 이때 이 분열된 중성자는요, 고속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분열돼서 한 개의 중성자가 3개의 중성자가 됐네요. 자, 그럼 이 고속 중성자를 가지고요, 또 이 녀석들이 우라늄에 각각 부딪혀서 또 중성자를 3개씩 만들겠죠? 자, 근데 이 고속 중성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속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속시키는 이 감속제로요, 흑연이나 물을 이용합니다. 감속제로요, 그러면 감속을 시켜서 느려진 중성자를 생성해내요. 띠용, 띠용, 띠용. 그러면 그 녀석이 다시 우라늄에 부딪혀서 고속 중성자를 생산해내고 또 저속으로 돌리고가 반복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가지고 지금 3개를 만들었고 그게 9개가 되잖아요. 그럼 계속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중성자의 반응이 늘어나는 게요,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쇄 반응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핵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조절해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제어봉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제어봉은 일반적으로 가로를 통일하게 써. 카드뮴이나 붕소 이용합니다. 여기서 제어봉에서요, 중성자를 흡수해요. 그래서 개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때? 물을 끓이다 보면 너무 뜨거워지거든?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 끓인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할 거 아니야? 그 어디다 방출해? 바다에다 방출하지. 그러면 어때? 바다의 해수가 상승하겠네. 읍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핸드폰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울리네요? 잠깐만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이 장단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생산해내는 양이 그 재료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2 발생 안 해요. 온실기체 발생 안 합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 뭐냐? 얘도 똑같이 우라늄 고갈되면 못 써요. 그쵸? 그리고 폐기물,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성이 커요. 그리고 해수 온도,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다 고갈의 염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를 시키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부터 다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는 뭐뭐 다룰 거냐면요, 태양광, 그리고 조력발전, 파력발전, 그리고 이거 같이 다루자. 풍력발전.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하죠. 그 중에서는 그나마 연료전지. 이렇게 다루고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양광부터 살펴보시면요. 문제집에 살짝 컨닝해볼까? 태양광 발전은요, 우리가 태양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열 발전이 있고 광 발전이 있어요.
열발전은요,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터빈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기 유도를 써요. 근데 얘는 안 써. 왜냐면 얘는 광전 효과 쓰거든. 왜냐면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거여서 좀 달라요. 근데 이거 자세한 내부 구조 같은 건요, 어차피 물원에서 배우니까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태양으로 발전하는 건 열과 광이 있는데, 열은 물을 끓여서 전자기 유도 사용해서 발전하는 거고, 광발전은 광전 효과 이용한다. 왜?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차이 인지해 두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태양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고갈 염려 없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답니다. 단점은 계절과 일조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고 또 전력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을 만큼 전력량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있고요. 또 설치 공간이 넓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전지에서 반사되는 빛이 인간화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단점이 좀 크죠. 계절과 일조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게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은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그걸로 어때요? 터빈을 돌리겠죠. 그 바람의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이 풍력 발전은요, 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교과서 내에서만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력 생산하는 단가가 저렴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설치 기간도 짧아요. 근데 얘도 똑같이 어때요?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발전량 예측이 어렵고요. 소음이 크게 발생해요. 소음이 엄청 크게 발생하고, 또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도 한다는 거죠. 쓰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저는 그 장단점은 문제집 5투 참고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래서 뭐 조력 발전, 요거는 조력이고요. 그리고 뭐 파력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력 발전은 조수간만의 차 사용하는 거고요. 파력 발전은 그 파도의 높이 차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 차, 그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 파력도 똑같이 파도의 높이 차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니까 둘 다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터빈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장단점은 뭐 그 교과서에 있는 것만 읽어보세요. 그 이외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봅시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 이게 조금 중요해서요. 얘만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름이 연료전지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수소나 메탄올,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수소 분자를 넣어요. 마이너스 음극에다가요. 이거 왜 음극이에요? 그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음극에다 넣어요. 그러면 수소가요. 이 전해질로 들어가게 돼요. 이 전해질은 약간 포카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 상태 아니면 뭐 소금물. 이 전해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온화 돼버립니다. 그 이온화 돼버리면서요. H+가 되는 거죠. 이온화 돼버리면서 전해질을 둥둥둥둥 떠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 양극에서요. 내가 공급해준 산소와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전자 하나 들어올 거거든요. 걔랑 만나서 H2O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왜 여기서 들어오냐. 왜냐면 음극에서요. 여기 이온화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거든요. 그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다가 전기 그 발전 한번 시키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합체되는 거죠. 그 과정을요. 식으로 나타내면요. 음극부터 살펴볼게요. 음극은 마이너스 전하가 생성되니까 음극이라 부르는 거겠죠? 음극은요. 2개의 수소 분자를요. 넣어서
이온화를 시켜요. 뭐로? 4개의 수소 분자랑 이온화된 수소랑 그리고 4개의 전자로 분해를 시켜요. 그리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소의 산화 반응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에서는요. 산소를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성된 요녀석들 갖고 내려와서 합치면은 2개의 물 분자 되는 거죠. 즉, 얘는 뭐예요? 산소의 환원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토탈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2개의 수소 분자가 1개의 산소 분자 만나서 2개의 물 분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만든다? 전기 에너지도 생산해 내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열 에너지로 소진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장점은요.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 나오는 게 물이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효율이 좋아요. 단점은요. 수소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1차 전지여가지고 저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우리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라운지랑 크리스마스 재미나게 즐겨봐요. 화이팅!